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인문 아카데미. 네, 오늘 강의 주제 역사인물로 읽는 전통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통놀이 공개 강좌 4차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통놀이와 관련된 역사인물은 동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토리텔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로 꾸미기에 가장 좋은 몇 사람을 한번 가려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저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예, 늘 이런 것을 반복한 것은 이 유튜브에 채널에 게시된 것 중에 어떤 특정을 봤을 때 전체적인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차 전통놀이, 세 번째는 역사의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고요. 자, 1차 전통놀이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통놀이, 그리고 3차 전통놀이 하고, 이제 오늘 4차 전통놀이 세 번째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는 백제 계로왕과 도림이라고 하는 고구려 스님 이야기입니다. 백제 계로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이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간접 지배를 할 때 이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나제동맹을 체결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나제동맹은 여러 가지 동맹이 있는데 군사동맹도 있고 혼인동맹이 있는데, 이제 계로왕 때는 이제 혼인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고구려에서는 이 계로왕이 삼국사기에 하면 되게 웅원하고 기질이 뛰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위대한 왕이 되고, 잘못되면 폭군이 되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폭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도미분 이야기가 바로 이 계로왕입니다. 이렇게. 자, 백제 계로왕은 이제 고구려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그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문화간첩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구려 스님 도림이었는데,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해서 당시 바둑의 국수였대요. 근데 이것이 정말 계로왕이 바둑을 잘 둬서 국수인지 아니면 신하들이 알아서 져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림이 와서, 도림이 이제 몇 번 하니까 도림이 이겨요. 도림이 이기니까 막 뿔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도림이 탁 하는 겁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거꾸로. 예, 계로왕이 이기는 거야. 계로왕이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고구려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내기를 합시다. 제가 이기면 제 손을 들어주세요. 이제 계로왕이 이때까지 계속 이겼으니까 딱 두는데 이제 또 지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백제가 궁궐이 너무 쇠약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왕이 가는 길이 너무 울퉁불퉁합니다. 깨끗하게, 요즘 말하면 아스팔트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거기 뭐 했어요? 잔돌, 강가에서 그 작은 돌, 그거 갖다 까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큰 노역이겠어요. 성곽 수리하고, 막 건물 짓고, 연못 파고, 백성들의 원망과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이때 이제 제증걸로와 고이만년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폭정성이 있어 없다. 내가 왕의 말을 들으려면 백성을 핍박하고 수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구려로 도망가 버린 거죠. 서울을 지키는 두 장군이 도망갔으니 여기 쳐들어오는 것은 순간이죠. 3년 딱 후는 후에 드디어 장성이 탁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차산에서 잡혀서 거기서 목이 댕강 잘렸다고 하는, 그게 삼국사에 나오는 건데, 바로 그때 했던 것이 바둑인데, 이 백제의 바둑의 유물은 지금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왕실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백제에서 본 자단목으로 만든 바둑판이 현재 보존되어 있고, 또 북사나 주서와 같은 책에 백제는 저포, 쌍류, 투호, 바둑, 농주, 그리고 문헌에는 없지만 유물로는 육박,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해서 우리 한국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풍납도성에 사는 백제 역사지구 재현 사업에 이 놀이를 갖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소개한 거고요. 이 계로왕은 바로 그 신라와의 동맹뿐이 아니라 일본의
일본의 군사 징발을 위해서 자기 아우인 곤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아우 곤지가 배가 부른 부인을 데리고 가다가 오늘은 이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 큐슈에 도착하기 전에 강라도라고 불렀습니다. 카카라시마 강라도에서 결국에는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섬에서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섬왕 또는 한자로 도군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계로왕이 죽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 동성왕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동성왕이 왕이 되고 동성왕이 공주 귀족 백가한테 반란으로 죽게 되니까 그의 형이 바로 무령왕이 와서 동생의 원수를 갚고 왕이 됐는데 바로 그 무령왕이 이름이 섬입니다. 사마왕. 바로 계로왕과 바둑과 우리 무령왕의 역사 이야기가 서로 얽혀져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 관련된 동화에도 많은 게 나옵니다. 도림에게 속은 계로왕, 도림의 꾀에 빠진 계로왕.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제목이 참 안 됐다는 게 계로왕과 도림, 바둑 한판 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주제가 바둑 아니에요, 바둑. 근데 바둑이 없어. 그러니 이 제목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야. 아이들한테는 이 도림과 계로왕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둑이잖아요. 놀이. 네, 바둑놀이가 그냥 바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주인공이 도림이야. 도림에게 속은 도림이 주고 계로왕은 약간 멍청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속은 게 아니고 도림이 문화 간첩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한 거고 계로왕은 그러한 이제 고구려를 칠 수가 없는 그 속에서 그 응원한 기운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둑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표현했던 것으로 저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백제 계로왕 도림과 바둑으로 내기를 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1000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해서 채널 A에서 방송했던 것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이 그 유명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과 연날리기. 자, 예전에 그 영화 황산벌에서 바로 계백장군과 여기 김유신, 계백장군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아주 지역 언어 백제어와 신라어를 아주 즐겁게 구사를 해서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김유신 역사 인물에서 김유신이 이제 연날리기 당시 이제 진평왕이 죽고 나서 진평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있었죠. 선덕여왕. 그 다음에 동생인 백반과 이제 이분이 이제 진평왕이 정반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제 국반. 그 동생이 백반인데 그 국반의 동생이 진덕여왕이 돼요. 그 딸이. 그래서 그때는 왕위 계승자가 딸이 있는 겁니다. 둘만. 사촌간에. 그런데 이제 내무랑계 후손으로 물론 진평왕도 내무랑계 후손이지만 내무랑계 후손으로서 비담이나 이런 사람도 나도 왕이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김씨 세습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비담이 난을 일으키죠. 비담이 난을 일으키니까 그때 이제 김춘추와 김춘추의 사위가 된 김유신은 이 난을 진압함으로써 김춘추를 차기 왕위 계상제로 올리던 조류의 기회를 삼고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 때 하늘에 운석이 불똥이 김유신 진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치는 신호다. 그래서 막 도망가니까 그때 연에다가 불을 탁 해서 샥. 그게 바로 신라 명할산성이거든요. 남산 있는 밑에.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연날리고 또 하나는 그 김유신과 김춘추가 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축국입니다. 그래서 화랑에서도 이렇게 축국이 나왔고 대왕의 꿈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문무대왕 얘기인데 여기서도 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전통놀이는 축국이라고 부르는 요즘 말하는 샤카 축국 그리고 또 하나가 연날리기. 그래서 김유신과도 전통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은 이 전통놀이 역사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유수로 유점을 쳐서 전쟁의 명운을 예측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신하들이나 일반 병사들을 불러서 승경도 놀이를 했다는 것이 임진 난중일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일 비가 내렸다. 아전에게 종정도를 그리게 했다. 비가 내렸다. 웅천현감이 와서 종정도를 했다. 뭐 충청수사 이순신은 그 이순신과 다른 분입니다. 이순신 미조왕 첨사 김성령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종정도 놀이를 했다. 비가 왔다. 너무 심심해서 구인관 송일입 김대국 오철 등을 불러 종정도로 내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승경도 놀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궁이 아닌 임금이 주재하지 않는 과거를 주재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종경도나 과거심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승진의 기회 주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속력도 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의 규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단순하게 우리가 전투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자 보급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물자가 안 와요. 그러면 물자를 도대체 어떻게 보급하냐? 이순신 장군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을 편해서 내가 지킨다. 그걸 우리 유명말로 깡패들이 시장을 지켜서 돈 뜯어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외구들이 내가 있는 곳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부유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농사 짓고 어업에 종사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세금을 받아서 그거, 또 하나는 염전을 가꾸고 물고기를 잡고 해서 그걸로 군자금을 썼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순신을 다른 면에서 말할 때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이러한 인사 관리도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군사재력도 뛰어나고, 이순신 장군을 자꾸만 전쟁으로만 국한시키면 그분의 면모가 너무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론을 통해서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순신 장군은 전투만 잘하는 게 아니다. 전략만 뛰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만드는 것은 너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이 창출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기업 윤리라는 거.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 불멸의 이순신 사극에서 이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승경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물 가운데는 전통놀이와 관련돼서는 이순신 장군이 가장 많은 또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거에서 저항을 해서 6명은 죽음으로 저항을 했고, 이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고 속죄, 부끄러움으로 살았다서 생육신인데 그 생육신의 하나죠. 아주 대단한 천재였다고 지금 말했는데, 당시 서거정은 같은 쌍벽을 이룬 천재인데 한 사람은 권력에 아부에서 어용으로 역사에 남게 되고 한 사람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절개를 지키다가 오늘날 구미 금오산, 진짜 구미 김천에 가면 금오산 정말 아름답죠. 이 금오산에 이건 이제 약사암인데 하여튼 이 금오산을 이 거처로 삼아서 여기서 구유명한 금오 신화를 쓰게 되죠. 그 금오 신화 가운데 바로 만복사 저포기는 전통놀이 저포에 대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바로 남원 만복사, 여기 계신 조쌤도 우리 여기 가봤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정말 넓고 수려한데 아직 여기가 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시장이 정말 이곳을 저포의 고향으로 복원하고 여기에 저포 수련관, 저포 역사관을 설립하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저포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오목경과 저포경이 있고, 또 한국전통놀이 학교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포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기 때문에 이 만복사를 저포의 고향으로 이렇게 복원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